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경영학자 김사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연설인데요. 작년 11월에 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에서 주최한 녹색금융 ESG 세미나에서 제가 했던 기조연설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김종대 교수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 대응 전반적인 큰 그림 잠깐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 공시의 필요성으로 귀결되게 되는 그런 그 논리적 과정 뭐 이런 걸 조금 제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캅 27 끝났죠. 근데 요약하면은 뭐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자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내용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로스 앤 데미지 클라이밋 펀드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것, 이게 그래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진국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선진국이 저질러 놓은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들이 입은 손실을 돈으로 보상하라, 이제 컴pen세이션 이슈죠. 그걸 적극적으로 부정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마침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걸로 양보를 했다는 거죠.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번 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 예상했다시피 이제 미티게이션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감축을 할 건지, 어떻게 하면 1.5도를 더 엄격하게 달성할 건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물론 구실은 있죠. 전쟁이 났고 인플레이션 심하고 기타 등등 코비드 19 있고,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더 안 하는 대신에 이걸 양보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보상을 줄 건지에 대해서 얘기는 전혀 없었고 내년부터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농업이나 식량 안보, 물 이런 것들이 중요성을 이제 어드레스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대상으로 지금 정보 공시 얘기를 할 때 지금은 기후변화 얘기지만 다음 차례는 생물 다양성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이 생물 다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이슈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농업 관련 이슈, 농업 생태계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 전체 배출량의 거의 21 내지 37%가 농업 관련돼서 발생한다라는 유엔 보고서가 있죠. 우리는 저런 걸 잘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해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캅27 같은 데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근데 그나마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지만 역시 이번에는 제로 이미션 에너지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로우 에미션 에너지, 그게 이제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을 했다는 것, 굉장한 후퇴죠.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화석연료 퇴출 페이즈 아웃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얘기를 안 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1.5도씨 합의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것.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후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강조해왔던 금융 시장의 역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티게이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배출 감축에 대해서 금융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를 몇 년 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역시 전쟁, 기타 등등의 그 매크로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지금은 조금 셋백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스 펀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중간이나 저소득층 국가에다 돈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게 중요하게 부상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 수혜국에 들게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이 돈을 주는 편이 아니라 받는 편에 오히려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데, 사실은 저 네 개 국가와 다른 나라들을 포함하면은 배출량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 국가들인데, 비록 뭐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배출 감축에 대한 압력, 이게 좀 완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되게 좋아하겠죠. 저런 논의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책임질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자유롭게 배출을 해도 된다는 약간의 느슨한 분위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IMF나 월드뱅크와 같은 이런 거대한 배출 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걸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 지원 1조 달러 정도를 갖고 있지만, 이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 지금도 조만간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CF,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GCF가 처음에는 정말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말 초라하게 형편없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면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금융시장이, 그리고 정말 투자자들이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금융기관의 역할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의심스럽죠. 여기 이제 이 사람의 발언과 그동안의 행동, 결과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뭐 워낙 NGO나 시빌 소사이어티에서 공격을 하니까, 당신들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냥 이제 스탠스를 바꿨죠. 올해부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뭐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수탁 책임을 엄격히 지키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언제 뭐 지구를 걱정한다고 얘기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발뺌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 ISSB 위원장인 그분 사례죠. 이것도 보면은 이분의 사례는 상징적인, 에마뉴엘 파버라는 이분의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지, 사실은 이와 같은 사건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기관투자에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은 ESG라든지 지속가능 경영을 얘기를 하지만,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이 사람들은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지속가능한 사회 달성에는 관심이 없고, ESG를 고려하면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이, 위험도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사례들은 엄청 많죠. 근데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저는 ISSB의 기준 활동도, 기준 재정 활동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뒤에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엔진 넘버원 사례도 마찬가지죠. 엑셀의 이사들 3명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펀드가 원하는 이사로 갈아치운 사례죠. 물론 뭐 바람직한 사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게이지먼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럴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파이낸스 이론이나 금융시장의 논리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ESG가 도대체 우리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었느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블랙락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행동이다라고 맹비난을 하는 일련의 학자들,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든 사례에 일관되는 그 이슈가, 도대체 당신들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 마니 게임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우리처럼 잘 살 것을 걱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합니까? 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목표를 세우고 2015년부터 30년까지 우리가 17개 목표를 달성한다고 SDG를 설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SDG를 유엔이 설정하고
제시한 것은 굉장한 현실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나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2020년 유럽의 이 많은 기업들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한 70% 이상이 SDG에 얼라인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뭘 한다는 것을 주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SDG 17개 목표 중에 3번, 8번, 12번 여기에 충실하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기업들이 유럽에는 최소한 70% 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 역할은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외였던 거는 이 17개 목표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그리고 기업들이 제일 많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후변화 대응, 클라이밋 액션이죠. 여기 보면 13번인데 잘 안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13번이니까 상당히 낮죠. 비중이, 그죠? 그래서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CSR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거는 기업의 그 밸류 체인의 본질적인 활동이 아니라 약간 주변적인 활동으로 해석을 하고 오히려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관련된 거는 사실은 조금 주변적인 게 아니라 밸류 체인의 기업의 코어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SDG가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한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